그해 겨울은 유독 잔인했다. 마른 하늘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서도 살을 저미는 칼바람만이 대지를 난도질하던 섣달금음이었다.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은 서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던 그 고을에 홍설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홍설, 눈 속에 피어난 붉은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나 그녀의 팔자는 이름처럼 시리고 붉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본래 이웃 고을에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의 딸이었던 홍설은 19의 나이에 이 고을의 도령에게 시집을 왔다. 남편은 태생이 유약하여 늘 각혈을 하면서도 홍설을 끔찍이 아꼈고 홍설 또한 그런 남편을 위해 새벽마다 정한 술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밤낮으로 남의 집 방앗간 일과 삭바늘질을 마다하지 않았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도 손끝이 매워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그녀였다. 그러나 하늘은 선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만큼 한가롭지 않은 모양이었다. 혼이 난 지 겨우 2해가 지나던 봄날, 남편은 고열에 시달리다 홍설의 손을 꼭 쥔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디 살아서 고운 날을 보구려.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숨이 끊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와 시숙들의 서슬퍼런 눈빛은 홍설을 향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곧 지독한 원망과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다가도 홍설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 구석에 거친 돌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이 화근 덩어리 년, 남편 잡아먹은 살성이 가득한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 가문을 망쳤구나.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내 아들이 죽고 집안에 가뭄이 들었다. 당장 이 집에서 꺼지거라. 홍설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움켜쥐고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어머님, 제발 가랑비 내리는 날까지만이라도 처마 밑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추위에 갈 곳이 없습니다. 남편의 3년상이라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시숙의 무자비한 발길질이었다. 3년상은 무슨 놈의 3년상. 내년이 우리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거늘 감히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이 집의 재산은 단 한 푼도 내년에 몫이 없다. 시숙들은 홍설이 밤새워 짜둔 무명천 몇 필과 남편이 쓰던 유품조차 챙기지 못하게 막아섰다. 그들은 홍설을 마당 밖으로 끌어내어 사정없이 내던졌고 육중한 사리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사리문 너머로 홍설의 작은 보따리 하나가 툭 던져졌다. 그 안에는 다 헤어진 저고리 한 장과 남편이 생전에 깎아주었던 나무 비녀 하나가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멀리서 지켜볼 뿐 혹여나 남편 잡아먹은 년의 부정이라도 탈까 두려워 모두 숨을 죽이고 문을 닫아 걸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홍설에게 삭바늘질을 맡기며 다정하게 굴던 이웃들이었으나 권세 있는 시숙들의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술, 물 한 바가지 건네는 이가 없었다. 홍설은 맨발의 얇은 호적고리 차림으로 얼어붙은 고갯길을 걷기 시작했다. 발바닥이 날카로운 자갈과 간밤에 얼어붙은 얼음, 조각에 찢겨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흰 눈 위에 번지는 그녀의 핏자국은 마치 지독하게 붉은 서리꽃 같았다. 서방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이 모진 목숨을 세상에 남겨두셨나이까. 눈물마저 뺨 위에서 얼어붙는 지옥 같은 밤이었다. 홍설은 고개를 넘다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에 커다란 당산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고통도, 배고픔도, 억울함도 사라질 것 같았다. 그녀는 서서히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든 아주 가늘고 서글픈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왔다. 으어, 으우. 짐승의 울음도 아니요,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어린아이가 내는 마지막 단발마였다. 홍설은 감기던 눈을 번쩍 떴다. 이미 죽음을 결심한 그녀였지만 꺼져가는 생명의 소리는 그녀의 뼈저린 모성과 연민을 흔들었다. 홍설은 기어가는 심정으로 당산나무 뒤편의 깊은 덤불 속을 헤쳤다. 그곳에는 겨우 6살이나 되었을까. 뼈만 남은 앙상한 체구의 어린 사내아이가 커다란 멍석 조각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 그리고 콧물이 범벅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입술은 이미 검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다. 아가, 정신 차려보아라. 아가. 홍설은 다급히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마치 얼음덩어리를 안은 것처럼 차가웠다. 홍설은 제 얇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의 몸을 감싸 안고 자신의 가슴팍에 아이의 얼어붙은 뺨을 문질렀다. 온기가 닿자 아이가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이 고여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소성이었다. 맑은 가을 하늘에 홀로 외롭게 떠 있는 별이라는 뜻이었다. 소성의 집안은 원래 고을에서 알아주는 만석군이었으나 지난해 역병이 돌면서 부모와 형제들이 보름 사이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나자 탐욕에 눈이 먼 당숙들이 몰려들어 집안의 문전옥답과 가옥을 모두 제 명의로 돌렸다. 그리고 가장 어린 소성만을 남겨둔 채 그들은 아이를 굶겨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 어린 것이 살아남으면 훗날 재산을 돌려달라 할 터이니 싹을 잘라야 한다. 당숙들은 매서운 겨울밤 소성을 가마니에 싸서 이 깊은 당산나무 밑에 내버렸다. 얼어 죽으라는 심산이었다. 겨우 6살 먹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차갑고 잔인했다. 소성은 홍설의 품속에서 꺼져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머니 맞으세요? 저 이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추워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이의 그 한마디가 홍설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아, 이 가엾은 영혼아. 너도 나와 같구나. 세상에 버림받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쫓겨나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구나. 홍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 소성의 이마를 적셨다.
그 눈물은 동병상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억조창생의 슬픔을 담은 통곡이었다. 홍설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녀였는데 품 안에서 바르르 떠는 이 작은 생명을 느끼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독하리 많지 강렬한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솟구쳤다. 아니다, 아가. 나는 내 어미는 아니지만 너를 두고 먼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저 모진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가 왜 이 차가운 땅에서 흙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홍설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소성의 입술에 적셔주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소성의 얼어붙은 발을 제 치마폭으로 감싸 안으며 밤새도록 주문처럼 속삭였다. 살아야 한다. 아가야, 살아서 보란 듯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자꾸나. 은하수가 시리도록 푸르게 빛나던 그 겨울밤, 집에서 쫓겨난 두 외로운 넋은 서로의 체온을 마지막 이녀처럼 나누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슬픔이 슬픔을 구원한 밤이었다. 날이 밝자 홍설은 소성을 등에 업었다. 갈 곳은 없었으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연고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먼 전라도의 어느 낯선 어촌 마을까지 흘러들었다. 그곳에서 홍설은 마을 변두리에 허물어져 가는 상여집 뒤편에 가만히 이르렸고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귀신이 나온다며 마을 사람들도 꺼리는 흉가였으나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궁궐이었다. 그날부터 홍설의 억척스럽고 피눈물 나는 생존 투쟁이 시작되었다. 여인의 몸으로 먹고 살기 위해 그녀는 가릴 일이 없었다. 새벽 별이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바닷가로 나가 어부들의 그물을 손질했고 낮에는 갯벌에 들어가 무릎까지 빠지는 진을 속에서 조개를 캤다. 겨울 갯바람은 칼날 같아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지고 피가 터져 진물이 흐르기 일쑤였다. 밤이 되면 쉴 법도 하건만 홍설은 희미한 등잔불 밑에서 눈이 짓무르고 붉은 피가 고일 때까지 남의 집 삭바늘질을 했다. 소성 역시 제 몫을 하겠다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작을 줍고 마을 부잣집 마당을 쓸었다. 아이는 영악할 정도로 철이 빨리 들었다. 행여나 어머니인 홍설에게 짐이 될까 싶어 배가 고파 쓰러질 지언정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소성이 온종일 남의 집 마당을 쓸고 품삯으로 보리밥 한 덩이를 얻었다. 아이는 당장이라도 입에 넣고 싶었지만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그곳에 보리밥을 소중히 싸서 상여집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저녁 늦게 지친 몸으로 돌아온 홍설의 입에 그것을 밀어 넣었다. 이것 드세요. 저는 낮에 부잣집에서 고기 반찬에 밥을 배불리 먹었어요. 아직도 배가 빵빵해요. 아이는 제 작은 배를 툭툭 치며 해맑게 웃었지만 정작 아이의 배에서는 쪼르륵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홍설은 소성의 뒤틀린 손과 흙먼지 가득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보리밥을 반으로 갈라 소성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소성아, 이 어미가 비록 너를 낳지는 않았으나 내 목숨을 다해 너를 기를 것이다. 그러니 제발 아프지만 말아다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 더 혹독했다. 바닷바람은 살갗을 찢는 칼날 같았고 상여집 틈새로 스며드는 찬 기운은 사람의 뼛속까지 얼려버렸다. 그 무렵 소성의 나이는 8살 남짓이었다. 그날도 홍설은 새벽부터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캤다. 그리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성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기에 홍설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별일이야 있을까 하는 마음에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그러나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소성을 이상하게 여긴 그녀는 어둠이 내린 뒤에야 아이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을 뒷골목 집더미 곁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소성을 발견했다. 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성아. 홍설이 아이를 끌어안자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심한 열병이었다. 홍설은 소성을 업고 의원 집으로 달려갔다. 제발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의원은 남루한 그녀를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물었다. 약값은 있소. 홍설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 몇 푼을 내밀자 의원은 비웃듯 말했다. 이 돈으로는 감초 한 줌도 못 사오. 쾅. 문은 그대로 닫혀버렸다. 홍설은 차가운 문 앞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그녀의 품 안에서 소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긴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남편이 생전 가장 아름답다 말해주던 머리였다. 서걱. 홍설은 칼로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냈다. 다음 날 그녀는 잘라낸 머리칼과 마지막 남은 비녀를 팔아 약재를 샀고 사흘 밤낮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않은 채 소성 곁을 지켰다. 안 된다. 너까지 잃으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다. 사흘째 되던 새벽. 죽은 듯 누워있던 소성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뭐니? 그 짧은 한마디에 홍설은 그대로 무너져 오열했다. 그날 이후였다. 소성은 처음으로 홍설을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상은 가난한 이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소성이 10살 무렵 마을 아이들이 상여집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댔다. 거지 새끼, 주워온 자식, 상여집 귀신 자식. 소성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러나 한 아이가 비웃듯 말했다. 내 어미도 어디 떠돌다 굴러온 년이라며? 퍽. 소성이 그 아이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악에 받쳐 외쳤다. 내 어머니를 욕하지 마라. 아이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시다. 나를 살려주신 분이란 말이다. 그 광경을 멀리서 보던 홍설은 조용히 입을 틀어 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홍설은 잠든 소성의 얼굴을 오래도록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그래, 하늘이 우리를 모자로 맺어주셨구나. 세월은 흐르고
가난은 여전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홍설은 저녁상을 차리며 애써 웃었다. 소성아, 어미는 낮에 국밥을 얻어먹었다. 배가 아직도 부르구나. 너 혼자 먹어라. 소성은 잠든 척 누워 있었다. 깊은 밤, 옹설은 물 한 바가지를 들이켜며 배를 움켜쥐었다. 굶주림 때문이었다. 행여 배고픈 소리가 들릴까 입술까지 깨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소성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새벽 소성은 몰래 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해다 팔고 품팔이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게 된 홍설은 가슴이 너무 아팠다. 저 어린 것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미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성은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소성아, 이 어미는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소성은 조용히 홍설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아가. 소자 반드시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홍설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큰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아니다. 남의 아픔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소성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혹했다. 마을의 사나운 안악들은 외지에서 온 데다 신분도 불분명한 홍설을 보며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자식까지 달고 와서 부정타계실이 상여집에 사느냐며 침을 뱉었고, 불량한 사내들은 혼자 사는 홍설의 반문을 두드리며 수작을 걸어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홍설은 부엌칼을 품에 품고 밤을 지새웠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자가 있다면 내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도끼 어린 홍설의 눈빛에 사내들도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 그녀는 소성을 지키기 위해 천사 같은 여인에서 악착 같은 악귀로 변해갔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소성의 나이 15이 되었다. 그 사이 홍설에 고왔던 얼굴은 거친 바닷바람과 햇볕에 그을려 주름이 깊어졌고, 손은 대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러나 소성은 어머니의 피눈물을 먹고 자란 탓인지 귀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호수처럼 깊은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했다. 홍설은 자신이 굶을지언정 소성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일하며 얻은 파지나 버려진 책 조각을 모아왔고, 서당 훈장집의 담벼락 밑에서 소성이 귀동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소성의 총명함은 가히 신동이라 불릴 만했다. 한 번 들은 글은 절대 잊지 않았고, 밤마다 달빛을 형설지공 삼아 상여집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며 학문을 익혔다. 어머니, 소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의 이 굳은 살 박힌 손을 비단으로 감싸 안아드리겠습니다. 소성은 밤마다 홍설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홍설은 그런 소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성아,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어미는 내가 그저 저 무도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내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던 어느 겨울 소성이 20살이 되던 해에 한양에서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대과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다. 고을의 모든 유생이 술렁였고 소성 역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꽃이 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한양까지 갈 여비는커녕 도포 한 벌 없는 처지였다. 홍설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동안 자신이 10여 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입 한 번 대지 않고 모아둔 깊은 땅속 항아리에 숨겨두었던 쌈짓돈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유품이었던 남편의 나무 비녀마저 장터에 팔아 소성에게 입힐 하얀 무명도포 한 벌과 가죽신을 마련했다. 소성아, 한양으로 가거라. 내 뜻을 세상에 보이고 오너라. 소성은 어머니가 내어준 옷과 여비를 보며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 옷 한 벌에 이 돈 몇 푼에 어머니의 청춘과 피와 살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소자, 결단코 낙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길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장원급제다. 몸 조심하거라. 한양으로 떠나는 소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홍설은 10여 년 전 당산나무 밑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 작고 차갑던 아이가 이리도 늠름한 선비가 되어 길을 떠나다니 하늘이 도우신 것이 분명했다. 소성이 떠난 후 홍설은 매일 새벽 고을 뒷산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무릎이 깨져 피가 나고 엄동설 안의 얼음물에 손이 곱아 터져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소성은 전국의 수많은 인재 사이에서 당당히 시험장에 들었다. 시제가 발표되던 날, 시제는 다름 아닌 동병상련과 민초의 고난이었다. 고통을 모르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시를 지었으나 소성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차가운 당산나무 밑의 밤을 썼다. 어머니 홍설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이던 그 처절한 모성을 썼고, 얼어붙은 갯벌에서 피를 흘리며 조개를 캐던 어머니의 굳은 살을 시 구절구절에 녹여냈다. 그의 시는 글이 아니라 피였고 노래가 아니라 뼈저린 통곡이었다. 시관들은 소성의 글을 읽으며 일제히 눈물을 흘렸고 임금 역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글에는 백성의 진짜 피눈물이 담겨 있구나. 이 자야말로 조정을 쇄신할 인재다. 소성은 당당히 수석 장원 급제를 차지했다. 방이 붙고 며칠 뒤 홍설이 살던 어촌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고을 사또를 비롯한 관리들이 앞장서고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어사화를 꽂은 장원 급제자가 마을로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여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홍설이 있었다. 소성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관복을 입은 채 진을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홍설의 거칠고 못생긴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어머니,
소자 소성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는 상여 집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 무도한 자들의 눈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홍설은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어사화를 쓰고 눈물을 흘리는 이 훤칠한 청년이 진정 자신이 품어 키운 그 가엾은 아이란 말인가. 소성아, 내가 정령 소성이란 말이냐. 예, 어머니의 아들 소성입니다. 홍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한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통곡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집에서 쫓겨나 받았던 수모, 남편을 잃은 슬픔, 얼어 죽을 뻔했던 밤의 공포, 자식을 먹이기 위해 제 살을 깎아내던 고통이 그 한마디의 통곡에 씻겨 내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일제히 숙연해져 눈물을 훔쳤고, 과거에 홍설을 구박했던 안악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후 소성은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다. 그는 굶주린 백성과 버려진 이들을 돌보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다. 또한 자신을 버렸던 당숙들과 홍설을 내쫓았던 시숙들을 법으로 다스렸다. 그러나 홍설은 담담히 말했다. 그 모진 팔자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소성이를 만났겠느냐. 세월이 흐른 어느 따뜻한 봄날, 늙은 홍설은 마당의 붉은 매화 아래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다. 소성은 조용히 어머니의 굳은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어머니는 제게 겨울에 피어난 붉은 설이 꽂히셨습니다. 홍설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날 마당에는 긴 겨울 끝에 피어난 붉은 꽃잎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다. 깊었던 겨울은 끝났고 두 사람이 피워낸 봄은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